안녕하십니까.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까지는 많은 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길을 따라서 그 사람들의 흔적을 쫓아가 보면서 불교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장소도 여기가 어디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바로 시장, 상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당시 시장의 풍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시장? 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자체가 민족이 굉장히 구성이 복잡해요. 그래서 소그드 민족이라고 하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소그드 민족이라고 하는 이 상업 주체, 무역의 주체가 되는 민족도 있고, 또 페르시아 계통의 사람들도 존재를 해요. 로마에서도 중국의 이 비단을 얻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또 서쪽에서 동쪽으로만 왔을까요? 아니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들어온 상인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길은 굉장히 많은 민족, 그리고 많은 물자, 그리고 그 물자를 따라, 그리고 사람을 따라 들어오는 그러한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뒤섞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바로 실크로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크로드 상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또 주목해야 할 그 붓다 로드가 바로 이 서북인도 지역, 탁실라, 간다라라고 하는 바로 이 지역부터 중국을 거쳐서 한국의 경주 땅까지, 남쪽 끝까지 가는 그 길을 따라 불교가 전파되고, 그리고 그 불교는 단순히 나 혼자 갈 테야, 이런 그 고자세를 취하면서 혼자 간 것이 아니에요. 누구랑 함께 했느냐? 바로 여기 보이는 인물 한 명 한 명과 함께 그렇게 동행을 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 가운데는 보시면, 자, 얼굴 생김새도 다 틀리죠. 옷차림도 틀리죠. 그래서 다른 물건만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의 어떤 문화라든가 불교의 많은 그 경전상의 다양한 지역을 연상시킬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겠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과감히 바로 이 사람들의 어떤 당시의 활동, 불교 교단과 같이 하는 그런 활동 속에서 그러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 대해서 보통은 실크로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쪽으로는 로마, 그리고 동쪽으로는 우리나라 경주에 이르는 그러한 수많은 길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불교가 들어왔던 길의 흔적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 탈인 분지,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붉은색 길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탈인 분지 안에 보시다시피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는 사막이 존재를 하고, 위쪽에는 바로 이 천산산맥, 그리고 아래쪽에는
곤륜 산맥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하늘의 지붕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파미르 고원이 존재를 하고 있고, 약간 남서쪽으로 내려와 보면 바로 카라코람 산맥이라는 해발 5,000m가 넘는 그런 산맥들이 이 타클라마칸 사막을 마치 가재의 큰 앞 직개발로 감싸듯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타클라마칸 사막을 중앙에 두고 그 주변의 길을 거쳐서 들어온 것이 바로 불교인데, 여러분들 사막하면은 생각나시는 단어들 떠오르실 거예요. 자, 일단은 모래, 또 낙타, 그리고 선인장, 오아시스, 이런 것들이 생각나실 텐데,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면은 대부분 약간은 고혹적이고 또 신비롭게 내가 잠시 머물러서 목을 축이고 가는 그런 부분들을 연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 스님의 기록에 의거해 보면 이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가실 적에 그 느낌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해골 그리고 동물의 뼈 조각이 나의 길의 이정표가 돼서 내 길을 알려주고 그것을 따라서 나는 하염없이 간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만큼 굉장히 고된 그런 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작은 오아시스가 아닌 조금은 큰, 그래서 도시의 그런 모습까지도 갖추고 고대에는 국가의 형태를 갖췄던 그런 여러 몇 가지 국가들이 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의 흔적을 따라서 가는 데에는 바로 이 구차라고 하는 지역, 고대에는 구자국이라고 했던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자는 지금 현재는 중국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그 유명한 고승 구마라집 스님의 출신 국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구자국에 이르는 그런 불교가 과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라는 부분을 바로 이 고대 상인의 모습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불교를 이야기하는데, 또 불교가 전파되는데, 그리고 뜬금없이 실크로드까지 얘기했는데 갑자기 고대 상인의 이야기가 왜 나올까? 자, 이 고대 상인의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모습은 불교 미술, 그리고 불교 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승불교의 중점을 이루었던 그런 그 간다라 지역, 그 중에서도 탁실라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져 있는 탁실라 박물관의 한 기퉁이에 있는 그런 공양인상입니다. 예.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탁실라 박물관에 갔을 때 주로 눈여겨보는 것은 불탑, 그리고 불상, 불보살상, 이러한 그런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한 귀퉁이에 이렇게 외롭게 서 있는 상인의 모습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흘러버려요. 그런데 이 상인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수수께끼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오늘 이 사람의 어떤 그 행로를 따라서 그렇게 가볼 텐데요. 이 사람의, 이 상인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고대 소그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상인의 모습입니다. 이 소그드 민족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소그드 국가라고 했을 때에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돈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고대 국가라고 했을 때에는 대부분 계급에 관련된, 그리고 귀족이냐 아니면 혈통이냐라는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이 소그드 상인이 세운 국가, 소그디아라고 하는 그 국가는 무조건 왕부터 귀족, 일반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상업에 종사를 했어요. 상업도 어느 상업이냐? 우리 흔히 말하는 무역업에 종사를 합니다.
그 무역업에 종사를 하고 있던 이 소구드 상인들의 원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예요. 그런데 가장 큰 시장이었던 인도 내부 지역 그리고 중국을 오가면서 더 서쪽으로는 로마까지 진출을 하면서 무역 활동을 하던 이들이 이 서북 인도 지역에서 출발하면서 누구와 함께 길을 나서는 상황이 오느냐? 바로 전법승. 예. 법을 전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스님들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길을 떠나지만 목적이 다른 그런 그 스님들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차츰 이들의 종교 역시 변화를 하게 돼요. 이들이 짐을 싸서 쫓아오는 스님들, 그래 그냥 같이 모시고 가지 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칠라스라고 하는 계곡 언저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계곡을 보시면 굉장히 높은 산자락 그리고 인더스강, 회색 물빛의 인더스강이 흐르는 바로 이곳에 여정을 잠시 풀어두고 이곳에서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고대, 그것도 적어도 3세기 이전, 이때에 이렇게 불교와 관련된 중앙에 탑도 보이시고 또 불상도 보이실 거예요. 이러한 암각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 일부러 여기에 교단을 세우고 승원을 만들고 이러한 작업을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상인들과 함께 했던 전법승들이 마을을 떠나서 내 고향을 떠나서 동쪽으로 법을 전하기 위한 그 행로, 그 여정 가운데 이렇게 수행의 한 측면으로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고자 했던 그러한 노력을 이렇게 암각화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암각화를 그리는 그 스님들과 더불어서 상인들 역시, 스님들을 모시고 갔던 상인들 역시 같이 따라 그리게 됩니다. 어느 날 밤 모닥불을 피워놓고 스님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고향에 두고 온 그런 가족들도 생각이 나고 또 아버지에게 또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도 갑자기 생각이 나요. 내가 이 길을 떠났을 때 나에게 닥쳐올 그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고독함과 외로움, 추위, 더위라는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여정의 첫걸음에서 만나는 처음 쉼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손을 내밀어 준 사람들은 바로 함께 동행한 스님들이고, 그 스님들과 함께 주변을 둘러보니까 바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바위에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거기에 사냥, 그리고 그 사냥을 잡기 위한 사냥의 모습, 그런 모습들도 암각화로 새겨놓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사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스님들께 이런 불법을 배우게 됐어. 그래서 스님들과 함께 이러한 그 암각화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탑, 불상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 여정을 무사히 잘 끝나길 바라는 그런 염원을 담은 불상도 이렇게 자그마하지만 그 흔적을 남겨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출발할 당시에 소구드 상인이 가는 길에 이런 흔적도 남겼어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말씀드렸던 전법승 그리고 상인들뿐만 이 길을 이용을 했겠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탈판 계곡이라는 곳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칠레스 계곡보다는 서북인도 방향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는 그런 계곡 줄기예요. 근데 이곳에서 발견된 내용에 굉장히 특이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문 대자로 시작되는 한문 구절이 세로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발견된 이후에 안강문을 탁본을 한 결과 대위의 사신 구일용이 지금 미미로 파견되었다라는 그런 한문 암강문이 발견이 돼요. 이 얘기는 자, 일단 사신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단지 전법승, 구법승 혹은 상인의 집단의 그런 길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그리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사신의 길이었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동서의 교류에 여러 방면으로 활용됐던 이 길 외에는 이렇게 문자 역시도 변화된 그런 문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고위 문자라는 그런 문자인데, 지금 현재는 가칭으로 고위 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탈판 계곡에서 나온 그런 암강문이에요. 보면 보통 대부분은 다 인도말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가끔 접미사, 접사라는 부분에 갈지자라든가 그러한 그 한자가 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대단히 인도와 그리고 중국 이렇게 문화 교류 속에서 새로운 그런 문자도 탄생을 하는 길이 바로 이 실크로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신들도 이용했던 이 길 속에 다시 이제 상인의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아까 지도상에 보여드렸던 구차라고 하는, 구자국이라고 하는 고대 국가로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걸어서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고대 국가에서의 불교 문화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상인들, 출발했던 상인들이 이곳에선 그럼 어떤 흔적들을 남겼을까, 그 흔적을 따라가 보고 있는데, 자, 아까 보셨던 그 소그드 상인들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어요. 턱수염, 덥수룩한 턱수염입니다. 굉장히 덥수룩하게 나 있어요. 그리고 깃이 굉장히 넓은 그런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또 허리춤에 칼을 차고 다니는, 그래서 소그드 상인들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쿠차의 키질석굴이라는 곳에 같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그 탁실라 박물관에서 보셨던 아까의 상인의 상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벽화로서 그리고 동일하게 공양인 상으로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 그리고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 석굴을 공양을 하게 되고 이 석굴을 조성을 했을까? 그래서 그 키질 석굴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지금 현재 키질 석굴의 전경입니다. 그래서 동쪽 그리고 서쪽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동석을 총 200여 개가 넘는 그런 석굴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마라집 스님의 고향이다 보니 구마라집 스님 동상을 이렇게 앞에다가 세워뒀어요. 지금은 무슬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마라집 스님의 동상을 세웠다라는 것은 자신의 선조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김과 동시에 또 돈과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우리 구마라집 스님을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키지 석굴은 사실 동서를 관통하는 길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 전법승, 또 훗날에는 구법승들이 인도 땅으로 들어갈 때 많이들 이곳에서 머무르셨던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키지 석굴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푸차 키지 석굴의 구조는 들어가자마자 현세의 부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맞이해 주고 계세요. 지금 불두 부분이 없어지고, 안타깝지만 없어지고 볼 수가 없는데, 기본적인 구조만 보신다면 이렇게 굴 앞에 불문을 들어서자마자 현세의 그런 부처님을 뵐 수가 있고, 이 뒷부분은 인도의 석굴과 같이 불탑을 모셔놓게 됩니다. 그래서 불탑과 그리고 부처님을 함께 모시는 구조인데, 대신 양쪽으로 문이 보이실 거예요. 통로. 들어가는 통로가 보이실 텐데, 이 통로를 통해서 뒤로 들어가면 누구를 뵙느냐? 부처님의 열반의 모습을 만나 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나오면 벽과 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죠. 이 벽과 천장 가득히 메워져 있는 그 벽화의 내용은 바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본생고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천장 부분, 그리고 아랫부분의 벽 부분에도 부처님의 이런 본생고사가 짜여져 있는데, 그 내용이, 본생고사의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가 대략 547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벽 하나에 가득 채울 수 없는 관계로 이 사람들이 고안해낸 방법은 바로 이렇게 마른 목골의 프레임 안에 하나의 본생고사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을 여기에 탁 하나씩 넣게 돼요. 그래서 한 면 한 면의 내용이 모두 본생고사 각각 하나의 장면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천장과 그 다음에 벽면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언제? 전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뵀던 현세의 부처님, 그리고 벽과 천장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전생을 배웠다면 한 군데가 남았죠. 부처님의 미래, 우리의 미래부를 만나 뵈야 될 것 같습니다. 굴을 들어갔으면 또 나와야겠죠. 나올 때 문 바로 위쪽에 아치형 이 천장과 맞닿는 부분에 바로 도솔천에서 설법을 하고 계시는 미륵 부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세불, 모든 부처님을 한 군데서 다 뵙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것이 바로 푸차 키지 석굴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색상이 지금 여기서도 미륵 부처님 표현을 하는 데에도 색상이, 무슨 색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파란색이죠.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벽면, 본생고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파란색이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이 상인들이 자신들이 공양을 했다라고 나 꼭 여기에 있고 싶어 하고서는 자기들의 모습을 넣었을 때에는 그만큼 석굴만 희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자기의 얼굴을 넣고 싶었던 거죠. 어떤 부분이냐? 이 파란색의 안료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에서만 나오는, 그렇게 생산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청금석이라는 보석을 바로 이 상인들이 가지고 지참하고 다니다가 불교를 접하면서 비로소 석굴에 희사를 하게 돼요. 자, 이거 석굴 조성할 때 부처님 모실 때 어떻게 모시고, 또 벽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항상 행운의 상징으로 갖고 다니던 청금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팔면 어디다가 파느냐? 자, 이 사람들은 팔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행운의 상징으로서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청금석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져가서 팔았을 때는 굉장히 값비싸게, 예, 이렇게 여기에 죽음을 걸고 가는 것보다 거기에 한번 갔다 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 청금석을 어디에 희사하느냐? 바로 이 석굴 안에 부처님의 본생, 그리고 미륵 부처님의 설법 하는 장면에 이것을 갈아서 물에 섞어서 파란색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것을 희사를 해요. 그래서 석굴을 조형하는 데만도 엄청난 그런 돈이 드는데 거기에 자신들이 항상 지참하고 다니는 행운의 상징, 행운을 불러다 준다는 그 보석을 바로 여기에 희사를 하면서 비로소 불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부처님의 최측근에서 자신의 모습을 남겨놓고 그리고 나머지 여정을 떠나게 되는 거죠. 아까 칠라스 계곡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위안을 주시니 스님들 따라서 그렸어요. 그런데 이쯤에 와서 여기서 여정을 길게 풀고 그리고 이러한 그런 석굴들 그리고 스님들의 모습, 스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법을 전하기 위한 이 길에 동참한 것 자체가 매우 영광스럽다. 그리고 나 역시 부처님께 정식으로 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러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교 문화라는 것이 새롭게 탄생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상인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상인들을 따라서 가봤어요. 그러면 그 맨 앞에, 앞에 계셨던 우리 전법승들, 법을 동쪽으로 전하기 위해서 오로지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오셨던 스님들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둔왕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전법승들의 흔적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일단 이 둔왕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은 월화천이라는 곳에 들리시고 그리고 여기서 따뜻하게 차 한 잔 하시고 그리고 막고굴로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막고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스님들만의 그런 수행 공간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 중국 내륙에 들어가서 장안이나 혹은 낙양에 가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뭐가 제일 먼저 선행이 돼야 될까요? 일단 들어가서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이 통해야 되겠죠. 제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도낭 막고굴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함과 동시에 또 어학 습득을 하는 수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보니 완전히 문화가 틀려. 둔왕 지역으로 벌써 이전에 피신해온 한족들을 보니 이 사람들이 불법 전혀 몰라요. 그리고 한족 하면은 긴 머리에 발가락 하나 안 내놓는 그런 민족인데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우리 스님들 보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근감 있게 그래서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또 옆에 작은 굴에서 수행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 부처님을 모신 석굴 내부에 무엇을 만드느냐, 이 석굴 안에 천장부만 보시면은요, 자, 복희와 여화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천둥과 번개를 일으킨다는 중국 전통 신 중에 하나인 뇌공도 보이고 있어요. 또 여기에 문지기 신, 굉장히 무서워서 두려움을 준다는 중국 신 중에 하나인데 도철이라고 하는 신도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중국의 신들을 바로 부처님과 가까이 둠으로 해서 부처님 불법과 그리고 너희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다르지 않으니까 일단은 접근하고 봐. 일단 접근해줘. 라는 거를 이야기해요. 그러한 노력을 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인도에서는 이런 집이 있을까요? 없어요. 보통 우리가 집 그림 그려보세요 하면은 어렸을 때 그림 그린 거 생각나시죠? 도화지에 집, 그리고 꼭 빼놓지 않는 게 사과나무, 또 위에 햇님 반짝반짝. 잘 그리는 친구들 어떻게 해요? 연못도 그려요. 안에 물고기도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그려놓은 집을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지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집에 안에, 이 집 안에 들어가면 지붕이 바로 이처럼 생긴 그런 지붕이 나오겠죠. 그래서 중국이나 또 한국이나 동아시아에서 아주 익숙한 그런 가옥의 형태를 부처님 모시고 또 내가 수행하는 공간에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이 둔항의 주변의 일반 대중들이 불교를 어렵지 않고 굉장히 친숙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아이템으로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러한 그 친숙함만을 고집을 하셨겠느냐? 절대 아니에요. 부처님이 전생에 어떠한 그 선행을 하셨는지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12왕 전설이라고 하는 그 본생담도 역시 그림으로 벽화로 볼 수가 있어요. 자, 12왕 본생담의 내용이 뭐더라? 그거 생각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 12왕 본생담의 내용은 부처님께서 전생에 12왕이 왔을 때의 이야기예요. 매가 막 쫓아오는데 이 비둘기가 그 매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의 겨드랑이 밑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매로부터 이 비둘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 비둘기를 숨겨주고 매에게 대신 이야기합니다. 이 비둘기가 불쌍하니 살려주자라고 하는데 매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도 배고파요. 저도 지금 못 먹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내어주면 비둘기가 죽고 또 비둘기를 내어주지 않으면 매가 죽으니 그럼 대신 내 살점을 띄어서 너에게 주마 하니 매가 그러면은 비둘기랑 똑같은 무게의 살점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울에 부처님의 살점을 하나씩 뜯어서 올리게 돼요. 그런데 허벅지 살도 뜯고 다 뜯어서 올렸는데 무게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2왕 그 몸 자체가 저울에 올라가서 앉으니 그때서야 수평을 이뤄서 결국은 매에게 몸을 희사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보시면 이렇게 12왕 부처님께서 전생에 12왕일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굉장히 특이한 부분은 바로 이쪽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는 공양인의 모습을 한번 주목을 해주세요. 아직까지는 부처님의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어떤 친숙함이라는 것으로 다가가기 위한 방편을 썼는데, 여기서 불법을 고스란히 전하기 위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에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친숙함을 여전히 갖고 가기 위해서 바로 이 공양인 상의 모습을 이 둔항 지역에서 활동하던 유목민족, 그 당시 이 지역의 지배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넓게 이제 갑옷처럼 어깨를 두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치마처럼 입었는데 가죽 바지를 입은 그런 그 흉노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불법을 전하지만 이들과 동질감 속에서 이 불법을 자연스럽게 전하겠다는 이 전법 승들의 노력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시대, 당나라 시기가 넘어가면은 이제는 불교를 모두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불법을 정법 그대로 이들에게 보여주겠다. 다만 문맹률이 낮은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일반 대중들은 한자를 잘 몰라요. 그래서 경전으로 다가가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경전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변상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변상화가 굉장히 아름다움의 극치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대중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불교를 전파했던 그런 분들이 바로 전법승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법승 그리고 상인의 흔적들을 우리가 뒤쫓아 와봤는데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상인들의 경우에는 일단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쉽게 말하면 중생의 어떤 고뇌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얽히고 설키면서 낙타의 끈을 동여 메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줄, 전법승들의 길을 동행하고자 그분들의 길을 안내하고자 했던 끈 역시도 꽁꽁 동여매고 바로 이 길을 지나왔고 이분들이 그러한 길 위에서 이러한 흔적들을 남기면서 우리 불교는 더욱더 번성하고 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와 국가 그리고 지역과 지역을 넘나드는 이런 인연의 끈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더 길게 그리고 법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독송하는 많은 경전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도 반야경, 또 화엄경을 꼽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반야경과 그리고 화엄경을 주로 유통시켰던 지역인 고대 호탄, 우정국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크가 돼서 고대 교역의 중심을 이루었던 그 많은 고대 국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곳은 바로 우정국, 고대에는 우정국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했고 지금은 호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호탄은 타클라마칸 사막을 북쪽으로 두고 그리고 남쪽에는 바로 옥이 난다고 하는 그 골륜 산맥을 끼고 있는 그 사이에 고대 오아시스 국가이면서 동시에 지금은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는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그런 동네이기도 해요. 이곳의 특징은 실크로드 고대 국가 가운데 아주 제일 유일하게 국가가 건립되면서 동시에 불교가 유입된 그런 유일무이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쇼카 왕,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마우리아 왕조의 왕이죠. 아쇼카 왕의 아들인 쿠날라 태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호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쇼카 왕,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불법을 전 세계로 퍼뜨리고 또 불교를 흥성시킨 그런 왕으로, 전륜 성왕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아쇼카 왕에게는 쿠날라 테자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어머니를 굉장히 일찍 여의게 돼요. 그런데 이 아쇼카 왕은 이 첫 번째 부인인 쿠날라 테자의 친모를 잃고 굉장히 젊디 젊은 여자를 다시 처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자의 나이가 바로 여기 쿠날라 테자와 나이가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자, 아쇼카 왕의 생김새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굉장한 전륜 성왕임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딱 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딱 저예요. 자, 어떤 부분이 저일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벗겨내면 까매요. 네, 피부가 좀 까맣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뵙고 이쁘게 보이려고 구두도 높은 거 신었어요. 제가 내려가 볼까요? 구두 벗고?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갑자기 쓱 내려가죠? 너무 확 내려가죠? 자, 너무 흉하니까 다시 신겠습니다.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피부가 검고 또 키가 작은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자, 제 옆모습 한번 보세요. 자, 코가 낮아요, 높아요? 바로 이 모습,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모습이 아쇼카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쇼카 왕한테 아쇼카 왕 아버지를 닮지 않은 너무나도 훌륭한 아들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이름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얼마나 이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는지, 히말라야에서 흰 눈을 먹고 산다는 전설의 새의 이름이 바로 쿠날라라는 그런 새가 있어요. 그런데 이 태자, 왕자 역시 반짝반짝 너무나도 밝은 그런 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 보면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모를 가진 태자였는데, 계모가 저같이 생긴 이런 외모의 남편을 보다가 태자를 보면 항상 옆에서 꼬셔요. 네, 옆에서 계속 나랑 한번 사귀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사귀자고 추파를 던져요. 그런데 태자 입장에서는 감히 아버지 그리고 나의 어머니인데 하고 거부를 합니다. 아주 점잖게 거부를 해요. 그런데 거부당한 이 젊은 계모가 자존심도 상하고 또 이 이야기가 혹시나 남편인 아쇼카 왕 귀에 들어갈까봐 항상 전전긍긍해요. 그래서 안 되겠어, 이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매일 밤마다 속삭여요. 아들이 어떻게 했대, 어떻게 했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아쇼카 왕은 처음에는 내 아들이? 설마? 했는데 역대로 왕들의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특히 형제와 아들은 가족이 아니라 이건 적입니다. 언제 나를 죽일지 몰라요. 그래서 쿠날라 태자에 대해서 내 아들이니 죽일 순 없고, 바로 어디로 추방을 보내느냐, 서북 인도에 있는 탁실라라는 곳으로 추방 명령을 내려요. 추방을 하되 그 지역을 한번 잘 다스려 보길 하는 마음과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이 쿠날라 태자는 이곳에 당도한 이후 어떤 선정을 베푸는 그런 정치가로서, 그래서 많은 대신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환영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인 아쇼카 왕 역시 인도 내부에 있으면서 소식을 들으니 참 대견하네 하면서도 이미 계모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겠어요? 얘가 혹시 여기서 이끌고 나를 왕위에서 내리진 않을까? 라는 고민에 휩싸여요. 그런 모습을 본 이 계모, 쿠날라테자의 계모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위조 문서를 만들어서 왕명이라고 하고 어떻게 해요? 태자의 두 눈을 뽑게 합니다. 왕명이니 태자의 두 눈을 뽑아라. 그래서 탁실라의 많은 사람들은 이 쿠날라테자의 두 눈을 잃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두 눈을 봉안한 이런 쿠날라테자의 탑을 마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탁실라에는 시르캅이라고 하는 고대 도시 유적의 맨 끝자락 언덕에 쿠날라테자 탑이 있는데 지금은 아무도 이 쿠날라테자 탑을 봐주지 않아요. 너무 안쪽에 있는 데다가 너무 이제 기본 유적지, 유적물들과는 멀다 보니까 이곳을 잘 봐주지 않는데 혼자 이렇게 외롭게 서 있으면서 언덕 위에서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모습을 평온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지금은 이렇게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쿠날라테자가 두 눈을 잃고도 아버지에게 감히 덤비지 않아요.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쿠날라테자는 많은 대신들과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역시 아쇼카 왕이 다시 두 눈을 뽑았는데도 나한테 덤비지 않네? 비록 위조 문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화가 나서 나에게 덤빌 수도 있는데 얘는 가만히 있어. 이게 더 무서운 놈이야. 해서 어떻게 하느냐. 야, 너 가. 이 나라에서 추방. 완전히 추방 명령을 내려요. 당신의 영역 안에 있는 지역으로의 추방이 아니라 완전히 아웃됩니다. 그때 쿠날라테자의 이 인간 됨됨이를 알고 있던 많은 대신들이 나도 갈래. 나는 이 상태에서 못 살아. 그리고 쿠날라테자 너무나도 흠모해. 너무나도 훌륭한 이런 태자의 뒤를 나도 따라갈 거야. 나만 따라가? 아니야. 가족들에게 짐 싸! 하고 같이 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민자들이 이 쿠날라테자와 함께 어디로 가느냐. 지금의 바로 호탄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탄, 우정국이라고 하는 이 고대 국가가 건국할 당시의 전설이 총 3군데의 문헌에서 보이고 있는데 그 3군데의 문헌에서 모두 이 쿠날라테자와 이야기와 동일한 그런 이야기를 적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탄은 실제는 지금 현재도 부유한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작은 도시예요. 네. 위쪽, 저 북쪽으로는 이와 같이 황토빛이죠. 네, 황토빛이에요. 완전히 사막이에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저쪽 위로 사막인데 여기에는 물도 흘러. 그리고 도시 가운데로 또 물도 흘러요. 이 물은 바로 곤륜산에서 흘러나오는 백옥감입니다. 곤륜산이 해발 5,000m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만년설이 있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여름에는 물이 녹아서 이렇게 백옥강 또 흑옥강으로 강을 이루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강에서는 이처럼 이렇게 옥을 캐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금하는 거 보셨죠? 그 금 채취하는 거. 그 금을 채취하는 것처럼 이곳에서도 돌을 하나하나 줍습니다. 그리고 돌을 깎아내 보면 그 안에 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곤륜산을 이제 장비를 동원을 해서 파기도 하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백옥강이나 흑옥강에서 옥을 채취를 하는데
이 주변에는 이렇게 옥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큰 바위부터 시작해서 다 가공이 된 그런 옥을 팔기도 하는 곳이 바로 이 호탄입니다. 그런데 고대 중국 황실에 납품하는 옥을 바로 이 호탄이 담당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건국과 동시에 그리고 훨씬 그 이전부터 바로 이 호탄은 옥의 생산지. 아, 그러면 불교? 그 속에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리고 불교 하면은 뭐 석굴에서 수행을 하는 인도의 어떤 석굴 문화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곤륜산에 석굴을 뚫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곤륜산을 해치지 않는 범주의 어떤 사원 형태가 바로 이곳에서는 나타나게 돼요. 사진 속에서 보셨던 황토빛 사막, 타클라막한 사막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지금 사막 안에는 남아 있는 게 진짜 모래밖에는 없습니다. 모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 다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물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곳인데, 바로 이 사막 안쪽에 니아 유적지라고 하는 유적지에 먼저 들어가 볼 거예요. 이 니아 유적지에 들어가면은 모래밖에 없는데 아주 간간히 이처럼 과거에 고대에 이 니아라고 하는 동네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구나라는 흔적을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듯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살았던 가옥의 형태가 나머지 부분은 다 없어지고 건조한 기후 그리고 강렬한 햇볕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나무를 그 당시에도 썼고, 지금 현재 그래서 남아있는 이 목조, 골자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외에는 가도 끝이 없이 모래밖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는 딱 하나, 바로 불탑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불탑인데요. 자, 불탑의 형태가 저게 불탑이야? 라고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주변을 보시면은 끝없이 펼쳐진 그런 모래 사막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주변에 그 어떤 것도 남지 않고 단 요 항구만 남아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벽돌 형태와 그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접착제 역할을 했던 그런 진흙을 발라서 벽돌을 쌓고 또 쌓은 그런 형태, 그리고 형식적으로 보면 아랫부분 기단부라고 하죠. 부처님의 불탑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단을 세웁니다. 근데 그 기단의 형태가 네모난 형태, 반형의 기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위로 복발부,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없어졌죠. 없어지고 남은 부분만 봤을 때에는 탁실라 그리고 간다라라고 하는 우리가 지나왔던 쿠날라 태자를 통해서 우리가 봐왔던 바로 그 탁실라 지역에서 맨 처음 시작된 그런 불탑의 형태가 바로 이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사막 한가운데서 유일하게 남은 것이 바로 불탑 항구밖에 없다. 그러면 불탑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는 결국은 여기가 뭐다? 사원지였던 거죠. 사원지였는데 바로 이곳에 사원지를 마련을 하고 그 주변에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막 중에서도 그냥 조금 살만한 그런 사막에다가 사람들도 있으니까 사원도 마련을 한 건가? 라고 의심하실 수 있는데, 이 당시 이 고대
호탄, 우정국이라는 곳에서는 불교가 국가 건립과 동시에 공인이 됐던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교가 성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민족,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계속 대대로 우리가 믿는 그런 종교예요. 아무런 데다 그냥 덩그러니 사원을 놓을 순 없어요. 이 사람들의 신앙심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자, 사막은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길이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겉은 삐쩍 말라 있는데 그 안에는 물길이 계속 이쪽으로 흘렀다가 저쪽으로 흘렀다가 세월이 가면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이 니아라는 곳에 이렇게 지금 중간중간 푸른 그런 식물도 볼 수가 있죠. 주변은 다 말랐지만 이렇게 푸르른 식물이 남아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아직은 물길이 남아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니아이면서,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큰 강물이 흘렀던 그런 곳이고, 그 강을 통해서 배로 이동해서 여기가 바로 선착장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강을 통해서 문물이 들어오고 어떤 물건들이 다 이곳에 정박을 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사막 같지 않은 그런 하나의 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물길이 흐르는 곳, 일단은 이 주변 바깥 부분을 나가면은 다 사막이겠죠. 그러면 물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데 물길이 흐르는 그 근방에 사원을 안치했다라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자, 보시면 방금 보신 선착장 주변에 장원이 남아 있습니다. 포도 농장이에요. 포도 농장. 그런데 이런 사막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물론 과일 풍부할 수 있어요. 근데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상당히 항상 갈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예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중국 황실에서 옥을 사갖고 가서 금도 들어오고 은도 들어오고 다 하지만 그것이 정작 내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농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일부를 불교 교단에 희사를 합니다. 자, 이 장원에는요, 또 이렇게 포도를 보관했던 항아리도 지금 현재 있어요. 땅 깊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 항아리 안에 포도를 넣어두고 저장 창고로 썼는데,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와인 창고의 역할을 했던 그런 마을의 일부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또 마을 한쪽에는 사람들이 살고, 그런데 그 중앙에 무엇이 앉혀져 있었느냐? 바로 사원이 앉혀져 있었던 거죠. 결국 이렇게 보면 지금은 사막화 됐지만 일단 그 당시에 어느 만큼 불교가 성행을 했는지라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성행의 배경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일반 대중들. 일반 대중들이 자신의 땅과 자신의 먹을거리를 희생하면서 바로 이렇게 사원을 짓는, 그리고 여기에 공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호탄 민족의 그런 그 불교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셨던 것은 사막 완전히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의 삶이 그랬어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라왁 사원지라고 하는 또 다른 사원지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조금 전에 보셨던 니아보다는 조금은 사막화가 덜 된 곳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 라왁사원지가 접근도 용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둘레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맨 처음 발견됐을 때에는 영국의 탐험대가 이곳을 발견을 하고 여기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유적지이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불탑의 형식 역시 보시면 리아의 불탑과 같이, 자, 아래에 기단부가 있죠. 그리고 탁실라, 그리고 인도의 불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땅에 있는 불탑은 불탑 기단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죠. 네, 올라가면 혼나요. 올라가면 무지 혼나요. 그런데 인도든 이곳 간다라, 서북인도, 탁실라 또 이곳에서는 어떤 불탑이냐? 기단부로 올라갑니다. 계단이에요. 이것이 사방에 계단이 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처님 최대한 가까이 가서 우리 탑돌이 알죠? 네, 탑돌이 하듯이 그 기단 위에서 부처님 복발 주변을 돌게 돼요. 지금 현재는 발굴된 이후에 아무것도 지금은 남겨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발굴 당시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요, 발굴했을 당시에 지금보다는 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발굴하고 보니까 중앙의 불탑이 이런 모양이었을 거다,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라는 것을 복원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는 이렇게 회랑처럼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이 있었어요. 그 담벼락 안에 또 아주 중요한 우리가 봐야 할 만한 것들이 또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 봐야 할 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복발부 주변으로 탑돌이를 하는 그런 그 불탑의 형식, 또 이 회랑을 주변으로 해서 문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 수 있어요. 이 회랑을 주변으로 해서. 회랑 안에서 탑을 보면서 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회랑은 왜 만들어졌을까? 일단은 북쪽에 사막을 두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모래바람으로부터 이 불탑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이 회랑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숫자들이 막 써져 있죠. 첫 번째 회랑, 아까 보셨던 회랑 이렇게 지붕까지 덮어놨는데 이 사이를 지금 사람들이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복도예요. 그런데 맨 안쪽의 벽에, 그 안쪽에 이렇게 동글동글 돼 있고 숫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불보살상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처님을 갈망하는 그런 그들의 어떤 신앙 행위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아있지 않는데 그 1900년대에 발견했을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보시면 벽이 안 보여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벽에 이렇게 많은 불보살상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쿠날라 태자 이야기하면서 탁실라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부처님 모습, 불상도 같이 왔어요. 그래서 민족이 이동하면서 또 종교도 함께 이동을 하고 거기에 불교의 문화도 함께 이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대중의 어떤 신앙,
같이 곁들여지면서 사막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사원을 안치하고 스님들을 공양하는, 그리고 불법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서쪽에서부터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동쪽으로 가는 전법승들을 보면은,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동쪽의 옆 동네는 어땠을까 보면은 바로 이 누란이라는 지역을 가볼 수가 있는데, 누란은 호탄이 지금까지도 부유한 동네인 것에 비해서 누란의 경우에는 굉장히 불운한 국가였어요. 왜냐하면 서쪽에서부터 이 남쪽 길, 사막의 남쪽 길을 따라오는 거에 동쪽의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도낭에 도착하면은 관문을 다 통과한다라고 하지만 그 관문을 통과하기 바로 직전 모든 길이 통하는 곳이 바로 누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란은 조금 일찍 멸망을 했던 고대 국가이지만 이 사람들의 삶 속에는 역시 불교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자, 누란에 들어가 보면은요, 고성이에요. 누란의 왕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역대로 왕성 안에다가 사원을 짓는 예는 많지 않아요. 왕성 바깥쪽에 지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이 누란의 경우에는요, 지금은 사막화돼서 이렇게 황폐해진 모습을 볼 수밖에 없지만 그 당시에는 땅이 넓고 그리고 물도 많이 갖고 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왕성 안에, 그것도 왕성 한가운데 무엇을 짓느냐? 바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불탑을 안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우리 니아 그리고 라왁사원지에서도 다른 주변의 모든 건축물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데 딱 한 개만 남아 있었죠. 뭐죠? 불탑이요. 그런데 누란 왕성에는 더 많은 건물이 있었을 거예요. 왕이 사는 건물, 관공서, 가옥 등등 엄청나게 많은 건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있게 남은 건물 형태는 불탑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불탑, 이렇게 우뚝 솟은 불탑을 왕성 들어가면서 입구에서부터 확인할 수가 있을 정도의 높이로 남아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누란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 동네인 호탄에서는 신심을 갖고 건국과 동시에 불교가 계속 가는 그런 동네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런 사원지 중에 불탑이 저렇게 남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누란의 경우에는 짧은 존속 기간 속에서 그리고 흉노, 한족, 또 후에는 티벳까지 여기를 넘나들면서 전쟁을 벌였던 이 국가에서 지금 오로지 남은 것이 불탑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고단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어떻게든 보호하고 숭상하겠다, 받들겠다라는 그러한 신심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심과 불법을 오롯이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올리면서 쌓은 그런 불탑이기 때문에 그 원을 지키고자 이 불탑이 오롯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누란에 지금 그 불탑 주변에는 표지판 한 개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표지판 하나만, 이것이 불탑이구나, 유적지에 대한 설명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란, 그리고 앞으로 또 나아가 보실 미란, 이런 곳에 불탑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경이롭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경이로움이 아마도 우리 불교 신자들께서는 더 깊이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누란을 보셨다면 이제 미란, 조금 더 또 옆 동네 가볼게요. 아주 조금만 가면 돼요. 한 차 타고 2시간 이동하면은 미란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미란은 남아있는 유적지가 누란과 같이 고성만 남아있어요. 그 당시 성이에요. 그래서 그 성 안에는 민가도 있고 왕성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역시 굉장히 미스테리해요. 이 동네가 굉장히 미스테리한 동네인 게 지금 완전히 허벌판이죠. 사막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무슨 이게 고성이야? 라고 하실 텐데 이 주변에 지금 다 둘러쳐놨어요. 여기 고성입니다 하고 둘러쳐놨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남아있는 것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불탑밖에 없습니다. 정말 미스테리하죠. 그런데 이 고성이 왜 이렇게까지 황폐해졌을까? 보시면은요, 미란 불탑인데 그 긴 세월 동안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불탑에 지금 이만큼이 모래로 뒤덮인 거예요. 밤에 모래바람이 어느 정도냐면요, 낮에는 40도가 넘어요. 그런데 밤에는 차가 흔들릴 정도로 모래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그리고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요. 바로 이런 곳에 불탑만 덩그러니 서 있으면서 혼자 그 모래바람을 다 맞으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 모래가 어느 만큼 쌓였냐? 적어도 지금 이만큼 쌓인 거예요. 그 모래를 다 껴안으면서 지금까지 남았다는 것은 아까 누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이 불탑을 조성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불법에 대한 믿음, 또 원을 세우면서 벽돌 한 장 한 장 만들어서 거기에 끼워서 넣는 그 모습 자체를 우리가 한번 연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미란 고성 안에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것 외에도 몇 기의 그런 그 불탑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상당 부분 깎여 나간 그런 불탑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변에 보시면 남아있는 건 불탑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계속 불탑만 보시니까 나도 이제 나가서 불탑만 지을까? 불탑만 조성할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남아있는 또 다른 유적지가 바로 유일하게 미란 국가에서 사용을 했던 고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서 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시 이제 잠깐 딴 데로 나갔다 와 볼게요. 이 고성을 말씀드릴 때 지금 쭉 사막의 남쪽 길을 따라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남쪽 길보다 더 남쪽에 어떤 민족이 살고 있었느냐? 바로 티베트. 여러분들 요새 이제 티베트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많은 그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티베트 민족이 이보다 조금 더 남쪽에 산맥을 넘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 미란 고성, 현재 보시는 이 고성의 역할은 왕이 이곳에 머무는 곳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티베트 쪽이 7세기 무렵이 되면은 굉장히 강성해져요. 그래서 이제 서북인도 쪽에 일부 그 민족들은 뭐라 그러냐, 다른 그 민족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티베트 쪽이 점령을 할 때에는 사자들이 뛰어서 이곳을 점령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 정도로 무서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도 항상 이 7세기 무렵이 되면은 티벳에 대해서는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사는 이곳의 성에 동시에 뭐를 설치하느냐? 봉화대를 설치해요. 그래서 망을 보고 있다가 티베 쪽들이 멀리서 들어온다? 그러면 막 불을 올려요. 그래서 주변 아까 보셨던 누란 호탄까지 알리는 그런 봉화대도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란이라는 곳은 7세기에 바로 티벳의 점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곳들을 점령하면서 티벳은 중국과의 어떤 교류, 그리고 이 주변국들로 눈을 돌리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드디어 불교를 국교로 승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본격화된 그런 시기이면서, 대신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요, 사람들이 라마교 얘기를 해요. 근데 라마교라는 말은 상당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티벳에서는 불법승 삼보에 귀하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도 불교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에 덧붙여서 티벳에서는 스승, 스승을 네 번째 사보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승을 사보로 넣으면서 이 특색을, 야, 스승이 그러면 티베도로 뭐야? 라마래. 그래서 라마교라고 통칭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라마교가 아닌 티베트 불교로 정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사용을 해야 하고, 티베트 불교라는 그런 그 이해를 조금 더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티벳의 점령, 토번 점령기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에 당나라의 원조를 받으면서 바로 이곳에서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던 그런 그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해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곳을 점령을 하면서 비로소 티벳의 불교가 어떤 공인화되는 그런 그 배경으로 작동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안타깝게도 이 고성에 대해서는 복원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세워놓고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불탑에 대한 복원이라든가 또 유지를 위한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마음 같아서는 제가 여기에 머물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허가가 안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조금 이런 곳에 관심을 두고 보신다면은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고대의 불교 유적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쭉 이 길을 지나오면서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신앙, 신심, 불심,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연환경도 어려웠고, 또 주변 환경, 군사, 정치적인 그러한 부분들의 역경을 모두 딛고 이렇게 불법을 수호하고 전파하는 데 애썼던 이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불탑처럼 허물어져서 불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그 어려움 속에서 한 분 한 분이 발언을 하면서 또 불법을 수호하겠다는 그러한 발언으로 똘똘 뭉친 그런 불탑을 보면서 우리가 경건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불법을 보호하고 또 이 불법을 후세에 어떻게 계속 이어나가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과 함께 행동으로 또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만 이분들의 어떤 발언에 보답하는 그런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